사랑과 욕정, 질투와 죽음, 에로틱하면서도 열정적인 표현의 그림으로 유명한 동유럽의 두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건 실레인데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끈끈한 관계와 예술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확고히 상반된 표현의 스타일이 존재하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였고 그들의 관계에서 어떤 작품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이번 달 3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픈하는 비엔나 1900년 꿈꾸는 화가들 구스타프 클림트부터 에곤 실레까지는 벌써부터 얼리버드 예매는 모두 매진되었는데요. 이렇듯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작가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들이 중심이 되었던 비엔나 분리파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클림트와 실레 외에도 20여 명의 동료 작가들 작품들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두 작가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건 실레에 대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집중해 알아보고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대표작 몇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작가의 작품에 대한 외형적인 특징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건 실레는 서로 예술적 특성과 기법을 공유했지만 그들의 작품은 뚜렷한 각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주제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두 예술가는 여성들을 다양한 옷을 입은 상태나 나체로 묘사했으며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경계를 넘었다고 평가됩니다. 클림트의 주요 주제는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반면 실레는 특정 모델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종종 어린 10대 소녀들을 사용했죠. 두 예술가는 자주 늘씬한 몸매를 묘사했는데요. 이 두 작가의 인체 표현은 다른 유럽 화가들과 사뭇 다른 스타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클림트의 그림은 더 유려한 미학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실레의 묘사는 종종 뒤틀린 그런 형태를 띄었죠. 색에 대해서도 두 화가는 스케치에서 밝은 색을 사용했습니다. 실레의 작품은 대담한 색채로 특징이 지어지고 클림트의 색은 정말 화려하면서도 그만의 트레이드마크인 황금색을 대담하게 썼죠. 두 화가는 모두 표현력이 풍부한 선을 사용했습니다. 실레의 작품은 뒤틀리고 각진 선들로 특징 지어집니다. 클림트의 작품은 관능적이고 달콤했지만 실레의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관음적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초기 작품은 사실적이고 고상했으며 아카데믹 스타일의 예술적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레는 자신과 씨름하는 젊은이를 보여주는 강렬한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예를 들어 누드 자화상이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클림트는 실레의 멘토였으며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클림트의 영향은 1907년과 1909년 사이에 제작된 실레의 작품에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그들의 작품 세계는 우리에게 큰 공감을 주기도 하죠. 이제 구체적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불분명한 배경에 무릎을 꿇은 형상, 하늘을 얽힌 두 인물. 혹시 이 그림이 낯익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 작품은 에곤 실레의 스승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에 대한 농담이자 다소 신성모독적인 경의를 표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의 30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레와 클림트는 그들의 미술 경력 내내 멘토와 학생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소 모방된 것 같은 스타일링부터 사랑의 삼각관계의 소문까지 이 뒤얽힌 이야기는 그들의 그림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1907년 당시 10대였던 실레는 클림트를 우상으로 여기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은 예술적인 우정을 키웠고 클림트의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요소들은 실레의 이 그림을 포함하여 초기 작품과 드로잉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림트의 영향력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레를 많은 갤러리스트, 동료 화가, 그리고 모델들에게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는 악명 높은 발레리 노이즐도 포함되어 있었죠. 노이즐은 이전에 클림트를 위해 모델로 활동을 했으며 그의 애인이었다는 소문이 돌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11년에 당시 클림트의 애인이었던 그녀는 슐레와 함께 체코공화국의 크루마우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슐레와의 4년간의 불륜이 시작되었던 거죠. 1916년에 그녀는 옛 연인에게 돌아와 다시 한번 클림트를 위해 포즈를 취했습니다. 양다리의 끝판왕이었죠. 사실 슐레는 1912년 작품 은둔자에서 삼각관계에서 공유된 사랑을 교묘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슐레는 클림트의 스타일을 포옹하고 있는 두 남성 인물을 묘사하는데, 다시 보면 왼쪽에 있는 인물이 멘토였던 클림트이고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학생인 슐레 자신을 그린 것입니다.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이 두 운둔자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배경에 가는 흰 선들이 그들을 시들어가는 장미와 연결짓고 있으며, 장미는 노이즐에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 색깔과 같은 색을 상징합니다. 클림트와 슐레의 초상화들에는 또 다른 공통된 주제를 보여줍니다. 비엔나의 사교계 여성 프리데리케 마리아 비어몬티가 주인공인데요. 그녀는 1915년에 클림트에 접근을 하여 그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약 6개월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그녀는 클림트의 많은 연인 중 한 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그녀는 슐레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두 화가는 모두 여성들과의 불륜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클림트는 자신의 뮤즈들과 17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슐레는 종종 화실 방문객으로 선택한 어린이와 성인 모델들이 누드로 포즈를 취한 것 때문에 당국과 마찰을 빚곤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 얽히면서 그들의 예술적 스타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클림트의 미완성작인 신부의 밝은 색상과 늘씬한 몸체, 그리고 슐레의 에르빈 폰 그라프 박사 초상의 더 각진 그런 선과 제스처적 색채는 그들의 동시대인들에게 예술에서 색상과 형태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더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로 클림트와 슐레는 예술 세계에서 서로를 계속 지원하고 이끌어갔습니다.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유머가 존재를 했죠. 아직 소중한 제자만이 멘토를 이렇게 철저하게 모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드로잉을 통해 두 사람 간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에로틱하고 깊은 심리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알려진 에곤 슐레는 오스트리아 표현주의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슐레는 종종 색상을 아껴서 사용하는 대신 그의 특징적인 구불구불한 검은 선으로 자신의 작품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선택했습니다. 짧은 경력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작품을 선보인 에곤 슐레의 초상화와 자화상은 인물의 정신과 성에 대한 탐구를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슐레는 스캔들에 의한 악명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정적인 화가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겨우 28살의 나이에 인플루엔자로 비극적으로 조기 사망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비엔나의 현대성을 대표하는 여성의 화려한 초상화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장식 화가 중 한 명이자 가장 에로틱한 명작들을 남긴 것으로도 기억되고 있죠. 비엔나 분리파의 공동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인 클림트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충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당시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작품에서 논란이 많은 주제를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림트는 창백한 누드, 우화적인 정원, 에로틱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뒤를 이은 많은 화가들의 기초가 된 널리 영향력 있는 그런 화가임은 분명합니다. 클림트의 그림은 종종 섬세하고 본격적인 회화를 위한 준비적인 스케치로 사용되는 반면 슐레는 자신의 유화와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독립적인 그림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클림트와 슐레가 그린 그림에는 수많은 공통적 창작 기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솔직한 자연주의와 불안한 감정에 의존하여 미술계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습과 기대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상화부터 누드화까지 모두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들의 대표작을 볼까요? 먼저 이 작품은 에곤 슐레의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에곤 슐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이죠. 자화상은 슐레의 대표적인 모티브로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인 슐레의 자화상과 연계된 많은 작품은 인간 본성의 욕망과 사실적인 육체, 역동성을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16살에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할 정도로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던 슐레의 생생하고도 자유분방한 작품들 중에서도 이 작품은 가장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런데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은 슐레의 다른 자화상과는 다르게 격한 선이나 표현이 상대적으로 절제된 작품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슐레가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며 활동할 당시 그려진 작품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주는 그런 대표작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당시의 세기말 현상과 전쟁에 따른 불안한 시대의 감성을 제대로 포착한 슐레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나르시시즘적 면모가 있었다는 그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전신 거울을 이용해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죠. 그의 나이 22살 불안한 듯 살떨리는 실루엣과 생채기 내듯 긁고 문지르는 기법, 빨갛게 익은 꽈리의 강렬한 색채가 어우러져 극한 불안과 공포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슐레가 불만과 불안이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응시하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은 에곤 슐레의 1913년작 작은 마을인데요. 에곤 슐레는 자신이 방문한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그의 어머니의 출생지였던 남부 보헤미안 마을인 체스키 크룸노프 크루마우와 더 큰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그것을 그의 그림의 주제로 삼았는데요. 처음에는 소규모 패널을 그림을 그렸고 그 후 그는 지속적으로 블타바강 구비에 있는 중세 도시를 다시 방문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습은 현장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 지형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마치 샤갈의 그림에 나오는 집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숲을 속 여인인데요. 그의 초기 작품이죠. 어찌 보면 그의 명성 높은 전설적인 그림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그의 펜털리 페인팅도 매우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1890년대 말부터 구스타프 클림트는 점차 비엔나 중산층 여성의 초상화가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그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 여성 초상화 시리즈도 그렸습니다. 최신 연구에 의하면 무성한 녹색 자연 배경 앞에 있는 어린 소녀의 인상주의적 그림을 1899년 클그의 첫 번째 사생아인 구스타프 우츠스키를 낳은 모델 마리아 우츠스카라고 합니다. 묘사된 인물은 여름 느낌이 물씬 풍기는 패셔너블한 모자와 퍼프 소매가 달린 흰색 하이넥 블라우스를 입고 살짝 돌아서 자신의 연청색 눈을 관객인 클림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약간 붉게 든 뺨이 있는 타원형 얼굴은 수줍음이나 불안감을 나타내며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이 섬세한 그림 스타일은 클림트의 마리아 헤네베르그, 게르트루트 레프, 헤르미네 갈리아의 서정적이고 향기로운 초상화를 예시하며 그들을 둘러싼 녹색 잎사귀의 넓고 거친 분놀림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 위의 나뭇잎은 더 어두운 녹색 음영으로 두꺼워지고 왼쪽 어깨 위의 밝은 녹색 액센트는 초기 찰스 가마우구트 풍경의 색상 팔레트를 연상시킵니다. 그 외에도 레아르트 게르스틀의 반신자화상, 오스카 코코시카의 헤르만 슈바르츠발트 2, 콜르만 모저가 디자인한 와인잔 마테오 100번 등 총 191점이 전시되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대세인 서유럽 미술과 비교하여 동유럽의 근현대 미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